오늘의 이야기는 은평구에 사시는 김영희님 63세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된 김영희라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박종수 씨는 3년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는 미국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손자도 둘 있는데 화상통화로나 볼 수 있어서 참 아쉽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정말 막막했어요. 43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밤이면 혼자 TV 보다가 눈물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서럽고 그랬어요. 딸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도 했는데, 그 애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나름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부터 마셔요. 그 다음에는 30분 정도 라디오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밥을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 간단하게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그리고 8시 반쯤 되면 근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는데, 이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시장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오늘은 뭘 해먹을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도 잊혀지거든요. 특히 20년 넘게 단골로 다니는 야채 가게 김순자 언니랑 정육점 사장님이랑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서 남편이 생전에 입던 두터운 점퍼를 입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그 점퍼를 입으면 왠지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입거든요. 영희야, 오늘은 좀 늦었네? 단골 야채 가게 김순자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응, 오늘따라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그러게, 벌써 겨울이네. 영희야, 시금치 좀 봐.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 시금치 한 단이랑 무 하나, 그리고 대파를 샀어요. 정육점에서는 삼겹살을 조금 사고,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도 보충했어요. 마지막으로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2마리를 샀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영희 씨,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 많다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겠어요. 반찬 가게 사장님 빈말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 뉴스에서 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직원이라고 속이고 돈을 빼앗는다는 거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은행에 돈도 별로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요새는 수법이 정교하다던데 정말 검찰청에서 전화한 것 같이 속인다던데요. 에이, 저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안 속을 거예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 본 걸 냉장고에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하면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교묘한 건가? 나는 절대 안 당할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후에는 딸아이한테 카카오톡으로 안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은 지금 새벽이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딸아이는 몇 시간 후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겨울방학 때 한국 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저녁 준비도 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 대충 시금치 된장국에 고등어 구이, 김치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8시쯤 되면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요즘 하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즐겨봤는데 김수현이랑 김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보다가도 재미있으면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어머, 저 사람 진짜 못됐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딱 8시 10분쯤이었을 거예요.
드라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 집 전화는 거실 TV 옆에 있어서 소리가 크게 들려요. 요즘은 집 전화로 연락 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좀 이상했어요. 보험회사에서 가끔 전화 오는 것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딸아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TV 볼륨을 줄이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낯설더라고요. 남자 목소리인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 같았어요. 말투도 좀 어색하고 뭔가 긴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영희님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했어요. 요즘은 사기 전화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수사부 수사관 박민수입니다. 김영희님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검찰청이라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손도 떨리기 시작했고 입 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검찰청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김영희 님께서 직접 잘못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김영희 님 명의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요. 그게 뭔가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까 시장에서 했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간단히 말하면 범죄자들이 김영희 님의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김영희 님 계좌가 사용됐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김영희 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제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김영희 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좌 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김영희 님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드라마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온 신경이 전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김영희 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국민은행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잘못 안 된 거죠? 제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희 님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김영희 님 계좌를 이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 사람은 정말 급한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김영희 님은 피해자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범죄자들이 얼마나 빼갔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연금이 들어와서 한 300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300만 원이요? 그럼 범죄자들이 아직 손을 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은행이 다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에 범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못하니까요. 다행히 저희 쪽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김영희 님 계좌에 돈을 임시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요? 네. 저희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특별보호 계좌예요. 거기로 돈을 임시로 옮겨 놓으면 범죄자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바로 김영희 님 계좌로 돌려드리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비록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특별히 잘한 편은 아니지만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뭔가 숨기고 있을 때 그 뉘앙스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사관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정말 검찰청에서 전화하신 게 맞나요? 요즘 사기 전화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잠깐 말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소리 톤이 조금 변했어요. 좀 더 날카로워지고 짜증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김영희님, 지금 이런 걸 의심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매 순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지금 의심하시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갑자기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짜 공무원이라면, 특히 검찰 수사관이라면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요.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혹시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아니면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 볼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통화가 끊어지면 더 이상 김영희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범죄자들이 눈치를 챌 수도 있고요. 그러면 김영희님이 정말 위험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영희님 명의로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에 정말 제 계좌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의심한다고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진짜 검찰 수사관이라면 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걸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묻지 않고 바로 은행 얘기만 하더라고요. 김영희님, 지금 정말 시간이 없어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하세요.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봤거든요. 남편 병간호하면서 의사들과도 많이 얘기해봤고, 아이들 문제로 학부모들과도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말투가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수사관님, 제가 너무 놀라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은행이 열리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김영희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럼 김영희님이 그 돈을 배상해야 해요. 지금 1분 1초가 급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도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온갖 상황을 다 겪어봤거든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뭔가 숨기고 있을 때의 그 분위기를 잘 알아요. 급하게 재촉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패턴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너무 놀라서 속이 좀 이상해요. 빨리 다녀오세요. 절대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다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사실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한 거였어요. 집 전화로는 계속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으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딸의 중학교 동창 엄마인 정미경 씨예요. 지금은 강서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랑은 딸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20년 넘는 인연이에요.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경 씨,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지금 저한테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일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전화기를 든 채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수사관님, 다시 왔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네.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다행히 정미경 씨가 금방 답장을 보내줬네요. 영희 언니,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검찰청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전화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바로 갈까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구나.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사기꾼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전화 끊으면 될까? 정미경 씨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지금 전화 바로 끊으면 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언니, 전화 끊지 마세요.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저희가 추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할 테니까 언니는 계속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있어 주세요. 속는 척 하시면서요. 김영희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전화가 끊어진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이 불안한 듯이 말했어요. 아, 네. 지금 통장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 뒀는지 깜빡했네요. 빨리 찾으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미경 씨한테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들킬까봐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좀 헷갈리는 척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추적 중이에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경 씨와 경찰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수사관님, 통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김영희님 계좌에 현재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최근 입출금 내역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범죄자들이 언제부터 계좌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지난달 25일에 연금이 들어왔고, 그 전에 딸한테서 용돈을 받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20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전화로 말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수사관이니까요. 김영희 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32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범죄자들이 이미 이 돈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빨리 보호해야 해요. 휴대폰으로 정미경 씨가 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언니, 지금 추적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 사람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장소는 사람 많은 곳으로 정하세요. CCTV가 많은 곳으로요. 마치 정미경 씨가 미리 예상한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로 만나자고 했어요. 김영희 님,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요. 복잡한 절차도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직접 오신다고요? 그럼 정말 안전하게 해결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김영희 님같이 선량한 분이 피해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김영희 님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소리까지 떨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연기해야 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데 잘 아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은평구면 홍대 쪽이 괜찮겠네요. 거기 스타벅스 중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정해요. 제가 신분증을 보여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홍대 스타벅스요?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길을 잘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럼 김영희 님이 아시는 곳으로 하시죠. 단, 사람이 많고 찾기 쉬운 곳으로요. 커피숍 같은 데가 좋겠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정미경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대 앞 투썸플레이스로 하세요. 이대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곳이요. 거기가 CCTV도 많고 경찰서도 가까워요. 시간은 내일 오후 2시로 정하세요. 수사관님, 그럼 이대 앞 투썸플레이스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거기는 딸아이랑 가본 적이 있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 앞이요? 좋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너무 이른 시간은 힘들고 너무 늦으면 또 무서울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럼 내일 2시에 이대 앞 투썸플레이스에서 만나겠습니다. 김영희 님,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 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이웃분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왜 말하면 안 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 정교해요. 혹시 주변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비밀로 해야 해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진짜 수사기관이라면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라고 할 텐데요. 그리고 내일 만날 때 반드시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도 함께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안전한 계좌로 즉시 이체해드릴게요. 현금으로요? 320만 원을 다 현금으로 뽑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야 범죄자들이 추적할 수 없어요. 카드나 계좌이체로는 발각될 위험이 있거든요. 정미경 씨한테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2시에 이대 앞 투썸플레이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현금 32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해요. 완벽해요. 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현금은 가져가지 마시고 신문지나 종이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사관님, 정말 감사해요. 네. 김영희 님도 수고하세요. 내일 2시 정각에 만나요. 늦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사기당할 뻔했구나. 만약에 정미경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휴대폰이 바로 울렸어요. 정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내일 2시 전에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미경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실수할까봐 걱정이야. 들킬까봐. 괜찮아요. 언니는 오늘 정말 침착하게 잘하셨어요. 35년간 선생님 하신 게 다 나오더라고요. 내일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통화해요. 그런데 미경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남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다니. 요즘 정말 심각해요. 언니, 하루에도 몇십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노려요. 외로우시고 불안하시니까 더 쉽게 속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진짜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일단 불안하게 만들고 급하게 결정하도록 재촉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내일 일이 걱정됐거든요. 만약에 그 사기꾼이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제가 실수해서 들키면 어떡하지? 혹시 다른 공범이 있어서 저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상의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 이런 큰일을 겪으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에 정미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준비는 어때요? 응. 잠을 별로 못 잤어. 많이 긴장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언니는 그냥 평상시처럼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작은 녹음기를 하나 드릴게요. 가슴에 달고 가세요. 1시간 후에 정미경 씨가 직접 집에 와서 작은 녹음기와 가짜 돈 뭉치를 주고 갔어요. 신문지를 돈 크기로 잘라서 진짜 10,000원 지폐로 겉만 감싸놓은 거였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돈 뭉치 같았어요. 언니, 이거 가슴에 고정하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정미경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저희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 주시면 돼요. 그 순간 저희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 알람을 누르세요. 작은 알람도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미경아, 만약에 그 사람이 폭력을 쓰면 어떡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대부분 폭력은 안 써요. 발각되는 걸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1시에 집에서 나섰어요. 가방에는 가짜 돈 뭉치와 통장, 도장, 신분증을 넣었어요. 옷은 평상시보다 좀 더 단정하게 입었어요. 사기꾼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지하철을 타고 이대역으로 갔어요. 이대역은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로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대역 2번 출구로 나와서 투썸 플레이스를 찾았어요. 바로 보이더라고요. 1시 50분쯤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카페 안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꽤 붐볐어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쁜 것 같았는데 저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2시 정각에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키가 175cm 정도 되고 머리는 짧게 깎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카페 안을 둘러보면서 저를 찾는 눈치더라고요. 제 쪽으로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김영희 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혹시 박민수 수사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화로 통화했던 박민수입니다. 그 사람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는데 눈빛이 좀 날카로웠어요. 진짜 공무원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눈을 자꾸 이리저리 돌리더라고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친근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네.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나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혹시 현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은행에 가서 다 찾아왔어요. 가방에서 가짜 돈 뭉치를 조금 보여줬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돈 뭉치 같았어요. 320만 원 맞나요? 네. 정확히 320만 원이에요. 잘하셨네요. 그럼 이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작은 기계였는데 카드 결제기 같아 보였어요. 이걸로 바로 이체할 수 있어요. 현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즉시 안전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영수증도 드릴 수 있고요. 정말 안전한가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물론이죠. 수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드려요. 보통 2에 3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자도 쳐서 드릴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졌어요. 손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았고요. 자꾸 시계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사관님,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분증이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이 좀 흐릿하고 글씨체도 이상했어요. 진짜 같지 않았어요. 수사관님, 정말 검찰청 분이 맞나요? 신분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식 신분증이에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돈을 드릴게요. 가방에서 가짜 돈 뭉치를 꺼내서 그 사람한테 건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갑자기 사복 경찰관 여러 명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정미경 씨도 그 중에 있었고요. 그 젊은 남자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둘러쌌어요. 이건 신문지잖아. 이게 뭐야? 사기친 거잖아.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서야 진짜 사기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의 정중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얼굴도 일그러져서 무서워 보였어요.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고요? 정미경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떤 대학생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미리 얘기해뒀는지 카페 직원들은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김영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완벽하게 잘하셨습니다. 정미경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도 덜덜 떨렸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강서경찰서로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여러 번 검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이동훈이었고 나이는 28세였어요. 부산 출신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속한 조직이 꽤 큰 규모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노인분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사기쳤어요. 담당 수사관 김철수 경위가 설명해줬어요. 김영희 님께서 정말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이 조직의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동훈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 발견했고 조직의 본거지도 파악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만약 속았다면 320만 원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계속 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았나요? 이름이며 전화번호며 보통 명부를 불법으로 구입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것, 연금을 받는다는 것, 딸이 미국에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표적이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이 사람을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조직원들이 또 연락할 수도 있어요. 수사관이 이동훈을 신문하는 모습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카페에서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담당 수사관의 허락을 받고 직접 물어봤어요. 이동훈 씨,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나요? 젊은데 다른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돈이 필요해서요. 처음에는 쉬운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조직에서 위협을 해서요. 그만두면 신변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도 죄 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 같은 할머니들 힘들게 모은 돈을. 맞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 젊은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것 같았어요. 이동훈 씨,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할게요. 정미경 씨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너무 선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김영희님, 혹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도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표적이 되면 명단이 돌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이동훈을 통해서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이 조직의 보스는 중국에 있는 것 같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김영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시민 표창을 드려야 할 정도로 훌륭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것뿐이었거든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화상통화로 이 일을 얘기해 줬어요. 엄마, 정말 위험했네요. 혼자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았어. 경찰이 다 도와줘서. 그런데 우리 딸도 조심해. 미국에도 이런 사기꾼들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라도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딸의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동안 딸한테 걱정만 끼쳤는데
이번에는 제가 뭔가 해낸 것 같았거든요. 사건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영웅이 산다는 식으로요. 영희 씨, 정말 대단해요.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단골 반찬 가게 김말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해서 확인해 본 것뿐이에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속는다던데. 영희 씨는 어떻게 눈치챘어요? 글쎄요. 뭔가 말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재촉하고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그러니까 야채 가게 김순자 언니도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요새 텔레비전에서 자꾸 나오더라.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그런데 진짜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맞아요, 언니? 경찰서에서 들으니까 하루에도 몇십 건씩 신고가 들어온대요.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정미경 씨가 없었다면, 만약에 제가 옛날에 교사를 안 했다면, 만약에 그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돈을 준비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일주일 후에 정미경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동훈이 자백해서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200명 넘게 찾았고요. 그래? 그럼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일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법으로 조직원들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한 일로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언니,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인터뷰요? 네. TV 뉴스에서도 연락 왔고 신문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언니 사례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TV에 나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KBS 뉴스와 조선일보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나갔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는 분들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세 되신 박순자 할머니인데 저와 비슷한 전화를 받으셨다가 제 뉴스를 보고 바로 112에 신고하셨다는 거예요. 영희 씨 덕분에 300만 원 지켰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이 일을 라디오에 사연으로 보내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인터뷰를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 80세 된 할머니가 2천만 원을 사기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식들한테 실망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피해를 당하셨대요. 그 뉴스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더 많은 분들이 조심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제 경험을 들려드리자고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없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스피싱은 정말 교묘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검찰청에서 연락했다. 국정원에서 연락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큰일 났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진짜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아는 사람 중에 경찰이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면 직접 경찰서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112에 전화해도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로 전화상에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루 이틀 생각해 볼 시간은 있어요. 진짜라면 기다려줄 거예요. 사기꾼들만 시간을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밀로 해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진짜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가족들과 상의하라고 할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의심해서 더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일은 대부분 사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외로우시고 불안하시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더 쉽게 접근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경찰이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큰 힘이 돼요. 저는 정미경 씨가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정미경 씨가 없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혹시 벌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똑똑한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대학 교수님도 당하고 의사 선생님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중요한 건 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은행에도 바로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이 험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동시에 저를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정미경 씨 같은 분들, 경찰관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처럼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좋은 일들 말이에요. 앞으로도 조심하면서 살겠지만 동시에 다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한테도 베풀고 싶거든요. 요즘도 가끔 이상한 전화가 와요.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또 사기꾼이구나 하고 바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112에 신고도 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손자가 교통사고 났어요. 합의금이 필요해요. 우리 손자는 미국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 끊고 112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번호로 똑같은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여러 건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대사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영희야, 내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그래, 요즘 정말 나쁜 놈들이 많다니까.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차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제 얘기를 들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다면 제가 겪은 그 무서운 시간들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고 해서 무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쉽게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기꾼들한테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김영희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지혜로운 대응이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신 선생님다운 침착함과 판단력을 보여주셨네요. 여러분도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잘 아셨을 텐데요. 특히 김영희님께서 강조하신 3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하다고 재촉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둘째, 비밀로 해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셋째,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것.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112로 신고하시고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침착하고 현명한 대응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희님, 귀중한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